특검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특검팀 중에 8명 정도는 다시 일반 검찰 조사팀으로 복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특검으로 원래 넘어가기 전에 한 40명 정도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특별조사본부 이걸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검찰 안에서의 조직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구성된 거죠? 예, 그 특검으로 수사가 넘어오기 전에 특수본이 있었는데요. 특수본이 폐지가 되지 않고 그대로 그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할 때 동안 많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특검의 수사가 넘어온 다음에 다시 특검의 수사를 특수본에서 받아서 그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때에도 지금 수사를 직접 입회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특수본에서 특수 1부장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사건을 맡았던 형사 8부장이 들어갈 곳으로 지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특검으로 넘어오기 전에 제대로 검찰이 잘 안 해가지고 그 특검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그 팀이 그대로 또 해요 조사를. 근데 1기 특수본에서 없던 분들이 지금 합류를 한 거잖아요. 그 멤버가 막 많이 바뀐 건가요? 많이 바뀌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있던 팀에다가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참여했던 그 파견 검사들이 그대로 사실은 수사를 굉장히 잘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그대로 특수본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추가적인 계속적인 수사를 그 이어나가고 멤버의 있습니다. 면면을 봤을 때는 잘 될 것 같습니까? 검찰의 의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검찰이 뭐 잘 아시다시피 죽은 권력에는 정말 날이 시퍼런 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탄핵까지 되었고, 그 다음에 뭐 현재 뭐 지금 뭐 검찰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잘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특수본에서 미진한 수사를 특검으로 넘겼는데 다시 특수본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특검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분들 있잖아요. 일단은 그 특검에서 수사를 다 해서 그 수사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정해놔 버렸습니다. 어떻게 정해놨냐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그 다음에 최순실에 대한 추가 기소. 근데 그 제목 자체가 뇌물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이 사람들에 대한 공범에 대한 수사는 뇌물죄로 가야 된다라고 수사의 길을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역시 크게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입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검찰의 지금 수뇌부 연관되어 있는 수뇌부에 대한 어떤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잘 될지가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병우에 대한 어떤 검찰 수뇌부에 대한 그 영향을 막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수사를 더 막 강도 높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병우도 이제는 죽은 권력 아니에요? 근데 우병우도 죽은 권력이긴 한데 우병우와 지금 같이 함께 일을 했던 예컨대 2015년도 한 1월경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는데 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이 문건 안에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문건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민정수석과 그 다음에 당시의 검찰 수뇌부 네. 바로 그 당시에 검찰 수뇌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던 지검장이 바로 김순환 총장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커넥션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수뇌부가 지금까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는 게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운 수사가 된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게 그 이재용 수사 관련해서도 지금 이영훈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그 팀 자체가 33부가 맡게 되는데 그것도 신설된 조직이고 그마저도 뭐 최순실 씨 그러니까 아는 분의 뭐 장인이 이영훈 부장판사가 사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PD님이 그 오늘의 실검에서 네. 잘 정리해 주시긴 했죠. 네. 네, 아마 이제 그 재판에 영향이 과연 있을 것이냐 뭐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사건 배당이라는 것이 전자 추첨에 의해서 되게 됩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그 대법관
이렇게 네. 뭐 조금 개입을 해서 약간 뭐 재판부나 배당을 이렇게 좀 조종하려는 어떤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엄격하게 이런 것 자체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임의로 재판부에 배당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그런 부분은 좀 근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조희연 그 부장판사가 처음에 맡았다가 그때는 뭐 영장을 발부한 판사여서 네, 이제 다른 데로 그렇죠. 넘어가게 된 그러면서 거고요. 넘어오면서 합의 배당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거는 재판부가 합의해서 지정한 거 아닌가요? 추첨이 아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네. 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눈동자 살짝 네. 흔들렸어 지금. 처음으로 모르는 거 나왔어. 우리 파이팅, 파이팅. 그러면 이 질문은 조국 교수님한테. 제가 확 단언컨대 조욱긴 교수님께 꼭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도 교수님 눈동자가 흔들릴 거니까. 흔들리시면 제가 그때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스쟁이. 네네. 예.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의 이제 마치기 전에 21일 날 그 첫 조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향후에 박근혜 대통령 조사와 관련한 프로세스는 대략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 얘기를 같이 하면서 그 전에 짚고 싶은 게 예전 전직 대통령 수사에서는 대검 중수부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달라진 것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과거에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주요 사건이라든지 정말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중요 사건들은 대검 중수부에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재벌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대검 중수부의 특별조사실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 특별조사실에는 간이 화장실도 있고 개인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소파도 있고 간이 침대까지 있어서 조사를 받는 중간중간에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조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네. 2013년도에 폐지가 됐는데요. 이걸 누가 폐지시켰는지 아시나요? 박근혜 전 맞습니다.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네. 이 특별조사실이 폐지가 돼서 지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게 될 유력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의 7층에 있는 705호실 영상녹화조사실입니다. 네. 이 영상녹화조사실은 지금 저희가 있는 정도의 공간밖에 되지가 않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우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될 거고요. 화장실 박근혜 전 대통령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못 갖고 가잖아. 변기를 못 갖고 가는데 변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일반 그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그 조사를 받는 시간에 다른 어떤 7층의 다른 조사실에서 다른 분들을 조사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네. 오고 가면서 직원들과 마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7층을 근데 아마 직원들 출입까지 막고 통제하지 않을까 하던데요. 맞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네네네. 아예 7층 자체를 비울 생각이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분 잠깐 집에 갔다 온다고 할 것 같아.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간다고. 아니 이분 진짜 아니 저번에 정상회담 때도 아니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맞아요. 만나는 정상회담에도 나 지금 나 오줌 싸고 올래. 그 집에 갔다 왔대잖아요. 영어 좀 품격 있게 합시다. 다시. 아니 그게 그 말인데 그거 예, 품격 있게. 오줌 싸고 올게 이런 건 좀 그렇잖아. 그리고 아니 화장실 정상회담 갔다 도중에 저 소변이 좀 급해서 집에 좀 다녀올게 이러고 집에 갔다 왔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소변이 대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정확한 진짜 날카로웠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검찰 조사 받다가 얼마나 긴장되겠어 이분이. 제가 종편에 가서 이 이야기 꼭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좀 고문에 가까운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 대략 통제. 몇 시간 정도 예상하세요? 네, 9시 30분에 소환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그 간단하게 이제 티타임 정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조사 시작이 10시부터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 부르지는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수사를 받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13시간, 15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13시간, 15시간 동안 조사를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이제 뭐 밥 먹는 시간 1시간, 또 중간중간에 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고 또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아마 조사 시간은 또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아니 근데 됩니다. 조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다음은 안 부르고 한 번만 끝낸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아마도 검찰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니까 뭐 박사모에서는 그 어떻게 13시간, 12시간 그렇게 조사를 받느냐. 인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사 받는 사람들한테 100이면 100 다 물어보면 다음에 또 나올래요? 아니면 한 번에 끝낼래요? 물어보면 맞죠. 전부 다 한 번에 끝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 포토라인에 쓰는 거 한 번 쓸 때마다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조사를 받을 때면 심야 조사 동의서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거부를 하면 안 받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시면 되는데 사실은 원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마도 그 이제 범죄 혐의 자체가 13가지라고 막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데 범죄 혐의가 13가지는 아니고요. 동일한 범죄 사실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13가지여서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한 7, 8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 시간은 뭐 7, 8가지만으로 해도 굉장히 상당한 내용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새벽을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헌재가 재판할 때 이랬잖아요. 형사 재판의 내용과 헌법 재판의 내용은 연관되지 않으니까 헌법재판소는 알아서 판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헌재의 결정이 먼저 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을 일반 형사 재판에서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이 형사 재판에 어떻게 연관이 좀 되나요? 매우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어제 이거와 관련해서 손봉규 변호사와 김용남 의원하고 제가 약간 좀 조금 강하게 조금 뭐 디베이트를 했달까요? 네. 그러니까 그 김용남 전 의원이죠. 김용남 전 의원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사재판적인 거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치 새롭게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죄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형사법적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전부 다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뭐 공무상 비밀을 누출을 했다, 뭐 연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비밀 누설했다,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이거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거에 당연히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공무원법의 60조 공무원법 60조에 그 공무원이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이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다 인정을 한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어떤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전부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 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전부 다 형사재판에서의 판단이 대상이 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다 동일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재판에서도 이 지금 탄핵 심판에서 인정된 이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 모순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나온 증거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관여 이런 것들, 직권남용 혐의라든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형사적인 부분에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은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일정 부분 헌재에서 인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됐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 김평호 변호사가 진짜 뭐 어떤 의도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재판 진행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유형이 확정되면 종신형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범죄에 따라서 최소 몇 년, 뭐 최고 몇 년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지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내란죄로 된 건 아니니까 네. 뇌물죄나 뭐 이런 걸로 쳤을 때 기본적으로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될 수 있는 건가요? 법리 자체로만 보면? 법리 자체로만 보게 되면요, 지금 뇌물죄 자체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한 770, 그러니까 네. 직권 남용 혐의로 된 것이 773억이고요. 특검 수사에서 밝힌 게 433억, 그 중에 433억을 뇌물죄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양형을 고려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 부분인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혀 내가 관여한 바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증거에 의해서 명백하게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 진짜 나쁜 놈으로 보는데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게 되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김종 전 차관이라든지 개입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물증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다 전부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지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양형 평가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정말 죄질이 나쁜 불량한 피고인이다라고. 그래서 평가를 얼마 하게 정도나 나올 것 같아요? 무기가 나와야죠. 그래요? 어. 뇌물죄로도 그렇게 나올 수가 당연하죠. 있어요? 액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아니 근데 원래 뇌물죄가 몇 년 이상으로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 무기까지가 나올 수 아,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무기까지 나오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 정도 뇌물죄가 한 1억 원인데 인정도 안 하고 돈도 토해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다. 뇌물죄로 가장 크게 나온 게 뭐예요? 예를 들면 그 정주영 회장 같은 분도 뭐 대선 자금 이렇게 몇백억 주고 한 거 막 밝혀져서 청문회 타고 그랬었잖아요. 그럴 때는 가장 크게 뇌물 나중에 집행유예로 나오더라도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얼마 정도나 받죠? 이래서 제가 그 대본을 달라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눈빛이.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시면서 대본도 없이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네. 그러나 제가 본 걸로는 15년 이상 나온 분들도 공무원들 제가 그렇구나. 봤습니다. 네, 금액이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금액도 컸는데 수차례 여러 차례 나눠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혐의 사실을 다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징역이 15년 나온 걸 봤습니다. 린다김 막 이런 분들 그런 거 막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봐야겠네. 그 방산비 로비 뭐 이런 거. 그것도 조국 교수님한테 꼭 물어봐주세요. 제가 다음에 준비해 오겠습니다. 되게 억울한가 봐요. 두 가지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게 이 스튜디오에서는 지금 뭐 PC가 없어서 검색 찬스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짓궂은 질문 이런 거 있을 때는 이 방에서 주로 해야 돼요. 네. 핸드폰으로 다 되잖아요. 아니 이게 그 국회의원들 회의실에 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검색해보거나 다른 사람이 질문할 때 내 질문할 거 찾아보거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보위원회 회의실은 컴퓨터를 안 줘요. 왜요? 유출될까봐? 뭐 유출될 수 있다,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근데 정보위원회 회의실도 핸드폰은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아니 핸드폰으로 다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노트북 좀 주라. 이걸 가지고 네. 매번 싸워요. 네. 근데 국정원이 핸드폰의 이 송출을 막는 것까지는 너무 과도하지만 네. 노트북은 연결을 못 해주겠다. 끝까지 그래. 지금까지는 못 하고 있어. 진짜 고리타분하네요. 진짜. 아니 근데 이거는 네. 국정원보다 정보위원장이 결정하면 의회 안에서 일이니까 하면 되는데 그게 국정원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안 해줘. 분리할 수밖에 네. 없겠네. 근데 정보위원장은 여당이 하니까 네. 다음에 정보위 이제 우리가 집권당이 되면 그런 것도 좀 바꿔야 돼요. 네. 뇌물죄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뇌물죄로 확정이 되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 강요죄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강요죄여도 어쨌든 뇌물을 줬으니까 뇌물죄는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강요죄를 계속 주장하는 거는 좀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한 건지 어떻게 이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가 성립이 되고 강요죄로 된다면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유죄가 되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은 뭐 무죄가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면서 동시에 네. 강요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느냐? 네. 이제 성립이 되는 판례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특수한 경우이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정말 협박해가지고 김광진 의원님이 저를 막 협박해가지고 제가 돈을 줬는데 강요에 의해서 줬는데 그게 이제 대가 관계에 나중에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줄 때는 약간 피해자인 것처럼 줬지만 돈 주는 김에 내가 좀 뭘 좀 네. 받자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요죄와 뇌물죄가 동시에 성립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삼성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네. 부정한 청탁이나 뭐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 순수하게 강요죄에 의해서 줬다라고 지금 하는 거고요. 특검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강요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성립되는 것은 볼 수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 재판 같은 경우가 네. 그저께 있었는데요. 오전에는 최순실 씨 강요죄 재판을 하고
오후에는 그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기소한 뇌물죄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네. 사실관계는 동일한 사실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아마 그 절차를 거치게 될 건데요. 아마 검찰에서는 네. 최순실 씨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거는 뇌물죄로 처벌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리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예비적으로 강요죄의 범죄 혐의 사실을 판단해달라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주의적으로 예비적으로, 주의적으로는 뇌물죄, 예비적으로는 강요죄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최근에 또 밝혀지는 게 SK나 다른 대기업들에 관련된 또 수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뇌물을 받거나 주지 않았어도 뇌물죄가 성립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는 생각할까요? 조금 네. 잘못 기사가 나온 것 같고요. 뇌물을 네. 받거나 주지 않았는데 뇌물죄가 성립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뇌물을 공여를 약속해도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건 맞는데요. 약속만 예, 해도 공여 그쵸? 약속만 예. 해도 이제 네, 뇌물죄가 그 부분을 성립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예.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좀 다른 게 뇌물죄하고 제3자 뇌물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한테 뇌물을 주는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하는데요. 이 일반적인 어떤 그냥 직접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요건이 또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에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돈을 주면서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돈을 주면서 다른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뭐 SK나 이런 데 같은 CJ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총수의 사면을 목적으로 또는 네. 면세점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그 부분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우리 김남욱 변호사와 해야 될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재판에 영향이 과연 있을 것이냐 뭐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사건 배당이라는 것이 전자 추첨에 의해서 되게 됩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그 대법관 이 이렇게 네. 뭐 조금 개입을 해서 약간 뭐 재판보다 배당을 이렇게 좀 조정하려는 어떤 그런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엄격하게 이런 것 자체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랜덤하게 임의로 재판부에 배당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그런 부분은 좀 근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조희연 그 부장판사가 처음에 맡았다가 그때는 뭐 영장을 발부한 판사여서 네, 이제 다른 데로 그렇죠. 그러면서 넘어가고요. 넘어오면서 합의 배당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거는 재판부가 합의해서 지정한 거 아닌가요? 추첨이 아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네. 더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눈동자 살짝 네. 흔들렸어 지금. 처음으로 모르는 거 나왔어. 우리 파이팅, 파이팅. 이런 네. 그러면 이 질문은 조국 교수님한테 제가 확 단언컨대 조국 교수님께 꼭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 교수님 눈동자가 흔들릴 거니까. 흔들리시면 제가 그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스쟁이. 네네. 예.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시청. 근데 일기 특수본에서 없던 분들이 지금 합류를 한 거잖아요. 그 멤버가 막 많이 바뀐 건가요? 많이 바뀌지는 않았고요. 기존에 있던 팀에다가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참여했던 그 파견 검사들이 그대로 사실은 수사를 굉장히 잘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그대로 특수본에 음. 포함을 시켜가지고 추가적인 계속적인 수사를 그 이어나가고 멤버의 면면을 봤을 때는 잘 될 것 같습니까? 검찰의 의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검찰이 뭐 잘 아시다시피 죽은 권력에는 정말 날이 시퍼런 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탄핵까지 되었고 그 다음에 뭐 현재 뭐 지금 뭐 검찰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잘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특수본에서 미진한 수사를 특검으로 넘겼는데 다시 특수본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특검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 특검에서 수사를 다 해서 그 수사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정해놔 버렸습니다. 이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에 이 문건 안에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문건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문건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민정수석과 그 다음에 당시의 검찰 수뇌부 네. 바로 그 당시에 검찰 수뇌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던 지검장이 바로 김순환 네, 총장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커넥션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수뇌부가 지금까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는 게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운 수사가 된다라고 평가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게 그 이재용 수사 관련해서도 지금
이영훈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그 팀 자체가 33부가 맡게 되는데 그것도 신설된 조직이고 그마저도 뭐 최순실 씨 그러니까 아는 분의 뭐 장인이 이영훈 부장판사가 사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PD님이 그 오늘의 실검에서 네. 잘 정리해 주시긴 했죠. 네. 예. 네, 아마 어떻게 진행이 났냐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그 다음에 최순실에 대한 추가 기소. 근데 그 제목 자체가 뇌물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이 사람들에 대한 공범에 대한 수사는 뇌물죄로 가야 된다라고 수사의 길을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역시 크게 이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네. 대한 수사입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검찰의 지금 수사부 연관되어 있는 수사부에 대한 어떤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잘 될지가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병우에 대한 어떤 검찰 수뇌부에 대한 그 영향을 막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수사를 더 막 강도 높게 그럴 할 가능성이 수도 있을 높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병우도 이제는 죽은 권력 아니에요? 근데 우병우도 죽은 권력이긴 한데 우병우와 지금 같이 함께 일을 했던 예컨대 2015년도 한 1월경에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는데 특검팀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특검팀 중에 8명 정도는 다시 일반 검찰 조사팀으로 복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특검으로 원래 넘어가기 전에 한 40명 정도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특별조사본부 이걸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검찰 안에서의 조직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구성된 거죠? 예, 그 특검으로 수사가 넘어오기 전에 특수본이 있었는데요. 특수본이 폐지가 되지 않고 그대로 그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할 때 동안 많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특검의 수사가 넘어온 다음에 다시 특검의 수사를 특수본에서 받아서 그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때에도 지금 수사를 직접 입회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특수본에서 특수 1부장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사건을 맡았던 형사 8부장이 들어갈 곳으로 지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특검으로 넘어오기 전에 제대로 검찰이 잘 안 해가지고 그 특검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그 팀이 그대로 또 해요 조사를.